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효상 의원 모십니다. 강효상 의원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잘 알듯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날리는 편집국장을 지냈고 지난 그 4.13 총선 때 자유한국당에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비례의원으로 입당을 하셔서 지금은 정치인으로 변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라는 것은 도저히 언론의 정도를 못 지키고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언론들의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향돼 있고 자기들이 언론이 마치 운동원처럼 어떤 특정 정치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최근에는 SBS 사태까지 터져서 아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강 의원을 모시고 SBS 얘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청취 가보니까 어떠세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신문사 편집국장,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날리셨는데 어떻든 본인이 좀 빠지고 나니까 이 조선일보 욕도 많이 먹잖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정말 그 정규제 TV 시청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정치인 가시고 나서 프로토콜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아요. SBS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SBS가 무언가를 보도를 했어요. 네. 말하자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문재인과 해수부 측에서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SBS의 그 보도 전후 태도를 보고 예. 저는 참 너무 언론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언론사의 수치고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정말 중대한 침해죠. 예, 침해고 위협이고 모욕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SBS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과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내용이 뭐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우선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예, 그날 저녁에 이제 SBS 저녁 뉴스에 그 기사가 보도가 된 다음에 새벽에 그 기사가 인터넷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보통 저희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배님, 저는 뭐 선배님이란 표현이 더 제가 편합니다만은 정말 그 삭제라는 것은 분명히 이게 거짓이어야 되고 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명백한 허위여야 되고 그리고 대개 어떤 그 통상적인 절차를 밟은 기사라면 그 다음날 무슨 반론을 이제 실어서 보도를 한다든지 그 기사와 함께 대개는 기사가 있고 무슨 그렇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보도해 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예 원천적으로 내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바로 이 삭제 직후에 여기 이제 3종 사과라는 참 이례적인 이런 그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이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이 SNS로 사과를 했습니다. SBS 본부장이 뭐라고 한 겁니까? 사과드립니다. 문 후보 시청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가족과 문 후보 문 후보 이렇게 되죠. 세월호 가족, 문 후보 그리고 시청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오른쪽 거군요. 회사 홈페이지라는 것은 회사 경영진,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이 사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날 저녁에 8시 뉴스에 사과 방송을 했는데 무려 5분 30초를 했습니다. 그것도 앵커가 서서 벌 서듯이 이렇게 5분 30초를 했는데 그 분량으로 따지면 아마 신문으로 따지면 아마
거의 한 개면 한 페이지죠. 예, 한 페이지 정도의 사과문을 기사의 크기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은 저는 예. 정말 제 언론인 어떤 그 예. 경력 예, 동안 보겠습니다. 예. 처음 보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우선 이제 참. 예, 삭제를 우리 거의 뭐 유례가 없고요. 삭제에서 사과까지 이르는 경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날 이제 그 항의 방문단을 보냈습니다. 예. 보냈는데 SBS 김성준 본부장이 오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삭제를 해놓고 그날 저희가 항의 방문단이 가니까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면 그 인터뷰한 공무원이 해수부 공무원 맞느냐?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 맞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절차적인 것은 본인들이 다 체크를 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간 기사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군요. 그리고 그날 민주당 측에 엄청난 항의가 있었죠. 민주당은 그 다음날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면 항의는 했지만 삭제해달라고 하진 않았다. 뭐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또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CBS의 그 댄 레더 앵커가 결국 나중에 그 오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보도가 난 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법률가들이 아주 붙어가지고 그것을 쭉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에 그것이 오보다 하고 회사에서 사과도 하고 또 기자를 문책을 하고 또 앵커를 교체를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SBS는 그야말로 뭐 야밤에 그냥 새벽에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삭제가 됐고요. 그 밤에 뭐 기자한테도 항의 뭐 확인을 하고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민주당 항의를 받고 그 SBS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저는 상상이 갑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공포와 그런 그 심리적인 억압 이런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삭제와 사과 과정이 정말 참 이례적이고 참 이렇게 해괴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항의한 사람이 누군지는 항의하고 무슨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신의 말로 하면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때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같습니까? 민주당 뭐 선대위 그 캠프에서 의원이나 그 고위 간부였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SBS는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더 이상 추가 보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제 언론답게 하라고 항의한 데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느냐. 물론 홍 후보가 뭐 SBS 뉴스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제 유세 도중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홍 후보의 말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소위 말해서 그런 게 바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적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톤인데 그것을 마치 언론을 자기들이 SBS가 오히려 지금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한 사과가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요. 주필님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그 탄핵 결정 바로 며칠 전에 기억나십니까?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라는 SBS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가 이것은 카드라의 카드라 방송이다. 이게 소스가 어땠냐면요. 국정원에서 헌재를 사찰하고 있다라고 국정원 직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이 SBS 기자에게
전언을 해준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물증이 있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그래도 진술이 있었죠. 예, 그걸 예. 녹취를 해서 예. 그걸 이제 음성을 변조를 해서 나갔습니다만 최소한 그 정도의 증거나 물증은 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SBS는 아무런 물증이나 증거도 없이 그런 전직 국정원 직원이 SBS 기자에게 말한 그것만을 가지고 아주 정말 거의 아주 정말 초보 단계 제보를 그대로 여과 없이 저녁 뉴스 지상파에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희가 국정원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공식 항의와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뭐 삭제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예. 그냥 그대로 버텼습니다. 뭉갰군요. 예, 저희가 가서 항의를 하니까 그냥 뭉갰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근데 삭제하고 사과하고 예.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과도 예. 내용이 중요하고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사과 5분 30초 사과를 볼 때 사과의 대상은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고 시청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문 후보에게 이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언론들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세월호 조문 당시에 2014년입니까? CBS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무슨 세월호, 할머니 세월호 이제 장례 하는 행사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옆에 이제 가서 위로의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사람들 마음에 좀 짠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BS가 그것이 청와대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조문을 연출한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참 얼마나 황당하고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송을 했죠. 예.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그것이 오보로 최종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CBS가 짤막하게 이제 정정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단 한 줄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물론 팩트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오보가 있었습니까? 무슨 뭐 특히 또 비아그라라든지 무슨 뭐 누구 아들이 청와대에 취직했다든지 무슨 뭐 1호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을 했다든지 온갖 무슨 뭐 딸도 있고 뭐 별별 얼마나 많은 오보가 있었지만 단 한 줄의 정정 보도나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재인 후보에는 버젓이 공무원이 증언을 한 건데 그것을 바로 몇 시간 만에 새벽에 삭제를 하고 사과를 하는 정말 이렇게 미래 권력에 정말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는 참 미래 권력 이런 거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겁먹은 건가? 보수를 뭐 불사르겠다. 불태우겠다. 뭐 광장에 시위로 안 되면 혁명을 해야 된다. 또 무슨 살벌하잖아요. 위원회도 하나 만들었죠. 적폐청산위원회. 그러니까 과거에 DJ 노무현 때 무슨 과거사 청산위원회 같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 무서운 공포가 예고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보고 이제 미방위에 들어와보니까 방송이 권력에 좀 취약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방송법 개정안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정치 권력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제 이런 방송법도 나오는 데다가 이제 방송은 늘 제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SBS도 그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제허가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편성 문제도 굉장히 이제 노조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사회공헌 기금도 내주고 예. 그래서 굉장히 한번 위기를 겪은 기억이 방송사 자체가 약간 노영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노영화되고 있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큰일이네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은 취재원도 그 해수부 장관이 뭐 7급 공무원 누구하고 밝히고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되는 건가요? 아니 안 되죠. 이런 일은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예.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정말 언론의 자유의 기본은 정말 취재원 보호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예. 정말 익명의 취재원을 그 워싱턴 포스트가 30년 동안 보호를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뉴욕 타임스의 그 주디스 밀러 기자 같은 사람은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비밀 정보원 CIA의 어떤 그 딥스로시죠. 예, 이런 그 직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그 중죄로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어떤 대사의 부인이 이제 스파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CIA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게 이제 기소가 돼서 예. 법정에서 이제 그 취재원을 밝혀라 이렇게 예. 법원이 명령하는데 나는 내 양심상 또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 이런 취재원 보호가 되지 않으면은 예. 어떻게 언론이 마음대로 기사를 예. 쓸 수 있으며 정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해괴한 것이 우리 선배님 말씀 맞다나 바로 그 취재원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그 해수부 장관이 깠어요. 저는 근데 해수부가 저 스스로 밝혔는지 예. 말은 이제 그 직원이 자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그 사람이 직접 아니, 그건 나와서 내부 문제고. 해명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예. SBS가 털어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 뭐 사실은 모르지만 워낙 압력이 가니까 그 예. 기자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추궁이 들어갔을 때 기자가 7급 공무원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구냐 이랬을 경우에 SBS에서 그 신원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공무원 그 조직에서 어떤 그 인터뷰한 그 사람을 그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도 저는 제 기자 생활에서는 정말 그 처음 겪는 일이고요. 보통 공무원들이나 기업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공무원들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누구에게 정말 아니 근데 이번에 예. 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아마 우리 강 의원도 아실 텐데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며칠 후에 그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고 구조 실패한 해경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해체하겠다고 폭탄 선언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 김영석 장관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 대통령 경제수석실 산하에 해양수산비서관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을 관리의 실패가 아니고 구조의 실패로 단정하는 리포트를 냈던 장본인이에요. 그렇구만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대통령 탄핵에 멀리 가보면 그 탄핵 사건의 세월호 7시간이니 뭐니 해서 대통령의 뭔가 구조 실패, 국가의 구조 실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김영석이라는 해수부 장관이.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 뭔가 자꾸 엮이는 거 보면 참 뭐 묘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뭐 민주당 공약을 보면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그런 해경을 다시 또 해수부로
뭐 이렇게 합치게 한다든지 이런 구조를 잘 알겠구만요. 아니 지금 해수부가 있고 해경이 있잖아요. 예. 이 해경의 수사 대상이 해수부거든요. 그렇죠. 예. 이 해경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 볼 때는 해양경찰이 눈에 가신 거예요. 합쳐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밑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아마도 이 해수부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해수부를 확대 개편하고 해경을 산하로 집어넣는 말하자면 자기를 사찰하고 수사할 기관을 자기 산하로 집어넣는 이상한 안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좌우당 이 정부하고 뭔가 지금 해수부 사이에 이 외에도 SBS 보도 외에도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 지금 이상하게 이게 돌아간다. 왜들 이러시나. 뭐 벌써 뭐 새 정부에 뭘 문으로 갈 거로 보고 뭐 줄을 대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좀 조사 한번 해보죠.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SBS가 그런 공무원의 내부 공무원의 증언이 있으면 일단 뭐 반론을 받아서 기사를 처리한 다음에 그야말로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공약과의 어떤 관계 또 그런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으로 꼬리를 내린 거죠. 네이버는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김성태 의원이 네이버가 뭐 말하자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뭐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저도 오늘 같이 김현하고 같이 검찰청에 가서 이제 고발장을 내고 네이버 본사도 찾아갔었습니다. 이 네이버의 어떤 불공정성, 편파성이라는 것은 뭐 지금 계속 논란이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실시간 검색이 많고 또 이게 클릭이 많으면 그걸 이제 프론트 페이지에 앞세우고, 근데 결국은 네이버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결국 결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제 프론트 페이지에 어떤 기사를 올리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사건 중에 이제 기사가 많은 사건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프론트 페이지에 올리는데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 보면 굉장히 저희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고 어떤 보수층에게 일방적인 그런 제목들이 쭉 그렇게 나열이 되어 왔는 게 이게 이제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 건수도 그렇고요.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SBS 문재인 후보 측과 해수부 간의 어떤 그런 거래 의혹, SBS의 보도로 촉발이 된 이 기사를 계기로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이제 문재인 세월호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실시간 검색 순위가 이제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었군요. SBS 사건을 계기로 생긴 문제가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뭐 2, 3위 하다가 갑자기 이 프론트 페이지에 보면 20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갑자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봤더니 이제 20위 밑으로 갑자기 수직적으로 이렇게 뭐 떨어졌군요. 32, 40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작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이버 측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보자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승민 그런 후보 케이스가 또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 뭐 딸 문제, 유담, 뭐 성희롱 이 검색 순위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조금 빠지다가 그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 그래픽상으로. 아니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문제된 문재인 세월호라든지 또 뭐 문재인 아들 그런 취업 문제, 이것은
아주 높게 가다가 갑자기 수직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뭔가 의심이 드는 이런 그래픽의 그림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없고 어떻게 지금 네이버의 주장으로는 무슨 뭔가의 어떤 자동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다고 설명은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뭔가 이 손이 좀 들어간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이 언론 SNS 환경, 언론 환경이 굉장히 뭐 젊은층이라든지 진보 좌파 쪽에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이번 뭐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도 나타났듯이 거기에 그 SNS 부대라는 것은 정말 뭐 가공할 만한 거 아닙니까? 문자 폭탄의 수라든지 SNS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저희 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층들이 어디에 무슨 건물에 이렇게 모여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실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층들의 어떤 그런 SNS상 활동 때문에 네이버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 때문에 이 네이버가 자기들의 그 거대한 플랫폼을 그대로 빌려주는 이용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그 네이버를 소비하는 수많은 정말 뭐 아니 확실히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을 공격했다가 그 문자 폭탄도 받고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런 거 보면 뭔가 부대가 있긴 있는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거기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완전히 외면한 채 그런데 완전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해서 이용을 당한 거고 정말 그런 조작이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처벌마다 마땅한 일입니다. 타임지에 난데없이 문재인 후보가 표지 모델이 아주 사진도 좋은 사진을 해가지고 표지 모델이 나왔댔어요. 뭐가 있는 겁니까? 뒤에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언론에 좀 이 천박한 외국 언론에 대한 사대주의 저는 있죠. 이런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조선일보나 한국경제나 이런 게 더 권위 있지. 그 타임지 기사가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언론이라고 거기에서 뭐 표지 모델 놨다고 해서 도하 각 신문이 전부 다 그렇게 사진을 게재하고 그리고 그것도 미국이나 전 세계판이 아니고 아시아판입니다. 정말 한정된 아시아판 몇 분나 찍나요? 몇 천 부 찍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 세계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기사를 다루는 그 기자들이나 편집진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우선 전 세계판과 기사의 판단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문재인 후보 측이 이제 미리 타임지가 나오기 전에 그걸 미리 알고 먼저 홍보를 먼저 했습니다. 캠프에서요. 곧 이제 인터넷판에 먼저 나온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전인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영어 원문을 이제 그 뒤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남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건 문재인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 후보 측은 이것을 타임지가 평가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한 거죠. 타임지도 종종
무슨 올해의 인물 뭐 연말에 정리한 올해의 인물도 아니고 예. 되게 무슨 뭐 아시아판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문 후보가 그렇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광고와 연계하거나 해서 무슨 특정 기업체 경영자를 이렇게 쓱 일면에 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모 기업체에서 가끔 예. 하던 거죠.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 그런 냄새가 나긴 그런 나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예. 난데없이 떡하고 나온 거 보면 야 뭔가 뒤에 좀 약간 거래가 있었나 하는 느낌도 약간 들긴 들어요. 근데 탄핵도 그렇고 이 총선 지금 대선 여론조사들 보면 예. 이것도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언론사들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우선 그 평소에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어느 정도 스테디하게 가고 있는 표본들하고 이번에 문재인 뭐 4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여론조사의 표본이라고 밝혀놓은 것들을 보면 우선 샘플링이 매치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 여론조사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본부에서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잘못됐고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뭐 양강구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또 갑자기 1강 뭐 2중 구도라고 자기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식의 나중에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그리고 그 2강은 문재인과 안철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모레 대선에서 홍준표와 문재인이 양강으로 드러날 경우에 이 언론사들은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리고 그 처음부터 저희가 지적한 것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문제들을 다 뭐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우선 자기들이 스스로 밝힌 응답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4% 5%짜리도 있고 7% 8%짜리도 있고 많은 게 뭐 14% 15%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응답률이 얼마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지난 대선 때 응답률은 30%도 있고요. 20%가 대부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답률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탄핵 이후에 정말 샤이 보수층이라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보수층들이 규모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한다 해도 그 층은 우선 접근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난 브렉시트 사건 때도 영국의 많은 그 국민들이 그런 난민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겉으로 세계화에 자기가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다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그 왜 트럼프 뭐 그 당시 기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그 저도 다시 한번 여론조사가 얼마나 이제 엉터리냐 이게 미국에서 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왔는데 자당의 후보가 여러 명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들이 이것은 뭐 볼 것도 없다. 듀이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그 여론조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이 정말 그 각고의 그 캠페인 끝에 결국 승리를 했는데 이때 그 오보한 신문입니다. 시카고 데일리군요.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이군요. 듀이 디피트 트루먼. 듀이가 이겼다는 이런 오보 기사를 버젓이 인쇄를 한 겁니다. 그 신문을 들고 있는 트루만, 승리자 트루만입니다. 당선자 트루만이군요. 이 오보 신문은 상당히 경매로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대선에서도 출구조사를 가지고 뭐 그 방송사가 문재인이 이겼다. YTN은
결국 틀렸고 예. 나머지 그 공중파 방송들은 맞췄죠. 예. 예. 이번에는 저거는 뭡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건 트럼프 예. 때군요. 트럼프도 이번에 다 예. 저 결과적으로 틀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뭡니까? 토론 TV 토론 디베이트에 이후에 대한 누가 이겼느냐라는 겁니다. 이 팍스는 이제 보수적인 매체인데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힐러리가 이겼다. 61%, 트럼프가 2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이번에 그렇군요. 우리 예. 한국 언론들도 보면 뭐 전부 그 뭐 심상정이 이겼다, 유승민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예. 정말 이 TV 토론은 정말 이게 무슨 뭐 경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지식이 많으냐, 또 누가 토론을 잘하냐라는 이 경연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참 여론조사로 이 정말 그 뭐 어떤 신문들은 자기들이 선정한 몇몇 교수들을 별로 앉혀놓고 뭐 홍준표가 제일 낫고 뭐 누가 잘했고 이런 식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샤이 보수가 몇 프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샤이 보수층이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저희 홍준표 후보가 저희 경선에서 승리해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는 날이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날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전혀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검찰이 그날을 골라서 구속했나요? 법원이 예, 이제 그날을 선택을 했죠. 예, 검찰도 하여튼 검찰이 딱 그 날짜에 맞춰서 하고 신청했겠지. 법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부는 오직 판사 혼자 알겠죠. 그 자기 뭐 양심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후보가 출발선에서 지지율이 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뭐 30% 40% 되는 보수층들이 이 홍준표 후보 대신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필님도 이제 그런에 대한 이제 우리 보수 농객들 간에 이런 뭐 디베이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10% 전후에서 갑자기 30%, 35%까지 치솟지 않습니까? 저는 그 층들이 다 샤이 보수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25% 정도? 최대한 25%, 뭐 한 20%는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강 의원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당,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언론 문제에 취약해요?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이제 과거 저희 여당 그 새누리당에 대해서 웰빙당이다 이런 얘기,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까? 맞는 얘기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여당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여당 프리미엄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기관들에 안주를 해서 사실 저는 정말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은 전혀 없었어요. 너무 무능했다. 저는 이렇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 방치였죠. 그렇습니다. 완전 방치해서 정말 오보가 난무하도록 방치를 했고 그 많은 그 정부 기관의 공보관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했으며 아니 그 문제됐던 그 이정현 수석이 뭐 KBS에 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뭐 전화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청와대 수석이 합니까? 그것은 담당 그 해경의 그 홍보 책임자나 거기 해수부 책임자가 항의를 하고 당연히 항의를
해야죠. 오보가 나면.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야당, 제가 편집국장 때는 뭐 야당 전화도 받았고 여당 전화도 받았고 다 받습니다. 결국 판단은 그 편집국장이 외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화 항의한 것을 뭐 압력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그리고 전 그 부처 공무원들이 정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와대 수석이 나서니까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청와대로 직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든 뭐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작동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요, 그 얼마 전에도 저희 세미나에서 이제 이 저희 보수당의 언론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그 대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에 예. 대한 이제 분석을 그 세미나에서 이제 3가지로 했습니다. 예. 우선 첫째는 이제 저희 당의 문제만 보면 우선 언론인 출신들이 이것은 물론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만은 야당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아, 우선 그렇군요.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 당 전체에 언론에 대한 잘 인식이 모르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뭐 기성 정치인이나 이제 비언론인 출신들은 언론하고는 그저 좋은 게 좋다. 언론을 건드리면 결국 보복당한다. 이런 그 잘못된 약간 피해의식의 인식 때문에 무슨 부당한 비판이나 오보가 있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누적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저희 보수당에 들어간 이 언론인 출신들이 투쟁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 출신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미방위에서도 보면 그 민주당은 뭐 국민의당, 정의당 할 것도 없이 이런 언론 문제, 방송 문제가 나오면 정말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에 대한 인식, 투쟁력 이런 것도 약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과거 야권들은 상당히 그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하고 연계가 돼서 모니터링 활동이라든지 뒤에 또 있군요. 말하자면 동맹군이 밖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정말 이런 편파 보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억울함을 느꼈는지 저희 이제 당의 모니터링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종편이나 방송에 그런 편파 보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방심위에 제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당에서 열심히 해줘야 결국 이제 밖에 사는 사람들도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뭐 운동장이 좀 평평해야 뭐 싸움을 해보든지 그죠. 지금은 어떻든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 강 의원님께서 좀 열심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탄핵은 너희들이 했지만 투표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이건 제목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탄핵과 투표는 대응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탄핵한 거 우리가 투표한다. 뭐 이런 거는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말은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 간단합니다. 투표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왔던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국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대한민국의 수준에 실망하고 그래서 샤이 보수가 되고 그러나 태극기가 조직이 되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대로 나라가 망할 수는 없다고 길거리에 나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산입니다.
저항의 결산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그냥 흘려보내고 그 어떤 저항도 안 됩니다. 투표야말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이고 전제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좌파는 민주주의를 광장민주주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후진국으로 갈수록 쇠파이프가 난무를 하고 선진국으로 가도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익 강단 좌파들이 주로 민주주의를 광장민주주의, 집회와 시위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부가적 조건이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인은 투표입니다. 투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주변의 주민들 또 친지들 벗들에게 연락하셔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지 않아도 되도록 투표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투표는 물론 선택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평소에는 투표를 거부할 권리야말로 투표할 권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사정이 다급하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소위 광장민주주의에 모든 권력을 넘기고 나면 다시는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또는 자리를 잡을 가망성조차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 우리 사이에 다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작년 4월 13일에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수 후보의 대부분은 보수 유권자의 대부분들은 친박과 김무성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싸움박질에 염증을 느끼고 투표장에 안 나갔습니다. 투표장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그 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친박과 김무성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친박도 그대로 있고 김무성이는 바른당이라고 만들고 나가서 자기 밑에 개파는 전부 한국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김무성은 아직도 어정쩡해서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라도 선거 열심히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게 평소의 고생을 줄이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본질은 선거입니다. 선거야말로 보수 유권자의 가치에 가장 맞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기묘한 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투표장으로 너희들이 탄핵을 했다면 우리는 투표로서 나라를 바로잡겠다. 너희들이 탄핵으로 권력을 잡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투표로서 저지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방법도 또한 투표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탄핵에 대한 강한 거부 의사를 투표를 통해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깜짝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니구나 이게 웬 숨어있던 탄핵 반대자가 이렇게 많았어. 웬 숨어있던 광장의 반대자가 이렇게 많았어.
웬 숨어있던 촛불의 반대자가 이렇게 많아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는 원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장하고 개인의 책임을 국가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폭력 시위 이런 거하고는 원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투표장에 가는. 선거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수가치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보수는 광장에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투표장에 가서 피 흘리지 않고 조용한 투표장에서 정권을 바꾸고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입니다. 절대로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엎으려고 했지만 웃기지 마라.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킨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